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복마루TV.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플리 리치의 챕터들을 계속 리뷰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거의 끝자락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오늘 챕터 13에서 15까지 한 다음에 이제 두 챕터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에 다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원서로 한 권, 그리고 한국책으로도 한 권, 저도 번갈아 읽으면서 한국책에 없는 내용을 원서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도 하고, 또 원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한국책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정말 인터랙티브하게 리치 디보스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과 어떤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복마루TV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값지고,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챕터 14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준비되셨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4는 뭐냐면 Our town built on life enrichers예요. 우리 지난번에 리치 디보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Life enricher이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Life enricher가 사실 리치 디보스가 평생 동안 외쳐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끝맺음을 맺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바로 그 Life enricher로의 삶을 당신이 사십시오라는 그런 문장으로 이 전체의 어떤 책의 끝이 날 만큼 정말 그 Life enricher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Life enricher이라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리치의 삶 가운데 어디에도 적용이 됐냐면 바로 리치의 고향인 그랜드 래피즈라는 소도시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미시간주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소도시에 속하는 이 그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는 굉장히 작고 굉장히 발전이 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보시면은 리치 디보스와 제베린들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미시간주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 소도시를 계속 발전을 시키더니 대부분의 큰 어떤 기업을 이루시고 큰 소위 말하는 재벌이 됐다는 분들은 다른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큰 곳으로 떠나버리기 마련이지 자기의 고향을 되돌아와서 고향을 돌보는 사람이 사실 극히 드물대요. 그렇지만 리치와 제이는 아메를 통해서 큰 부를 쌓고 굉장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로 나가거나 이주를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이 살았고 자라왔던 그 고향 동네를 다시 돌아와서 그 고향 동네를 다시 재건축하고 그 동네에 막 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어 나가면서 그 동네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 동네가 점점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시를 돌봤다라는 것이죠.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적이 인정을 받아서 EBS에서 아틀라스 검문록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3부작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경제평론가가 외국을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냐면, 아니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그런 상생적인 어떤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이루어진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혹시 그런 기업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처음으로 찾았던 그곳이 바로 미국 미시간의 에이다라는 그 소도시, 그쵸, 그랜드 래피즈라는 그 도시가 한 어떤 성공한 기업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풍요로워졌는지를 취재를 한 영상이 EBS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저작권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이 이제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캡처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또 공부를 하면서 진짜 리치의 영향력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와, 이분 진짜 장난이 아니다. 무슨 영향력이 구석구석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음악이면 음악, 예술 사업이면 예술 사업,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진짜 그 지역사회를 완전히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예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이 된 것이 바로 리치와 제이가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부금을 모으고 실제 기부도 하면서 수많은 단체와 어떤 그런 건물들이 세워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뭐 1960년, 50년 이때 그랜드 래피즈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지금의 그랜드 래피즈를 본다면 너무나 지금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정말
다른 도시가 돼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새로운 오늘 공간에서 우리 만만이와 함께 오늘은 또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안 PD님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진행을 저는 해볼게요. 네.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 아름다운 도시 저도 너무 한번 가보고 싶고 특히 이 도시에 가면요 어떤 건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냐면 리치아 제이의 이름을 딴 디보스 가문, 벤 앤델 가문의 이름을 딴 그 건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그러니까 그 어떤 기부자의 이름을 건물에 새겨놓는 문화도 리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어떤 지역사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시민이 갖고 있는 주인의식으로부터 그 도시가 베네핏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주인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만약에 이 도시가 내 도시라면 나는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며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식에서부터 어떠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스스로부터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Life Enrichers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또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베네핏, 유익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다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태도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동 반경에 있는 삶과 그런 현장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삶의 태도,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랜드 래피즈가 1970년 이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인구들이 대도시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런 도시였대요. 도무지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고 가장 뭐 부유하다고 하는 가장 이렇게 프로스퍼하다고 하는 좀 메인 상가마저 진짜 사람이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의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 흑인 시장이 이제 동상 보이시죠? 동상까지 말을 됐는데 이 흑인 시장이 뭘 했냐면 지역사회에 내놓으라는 리더들이 모으고 경제인을 모아서 그들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근데 그 발전위원회에 청탁을 받은 분이 바로 리치 디보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발전위원회에 한번 좀 와서 같이 일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힘을 합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리치가 예스를 대답하고 함께 그때부터 이 시장과 함께 이 그랜드 래피즈라는 낡은 정말 쇠락한 이 도시를 다시 재개발을 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시립 컨벤션 센터를 또 보수함으로써 영내의 어떤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음악당을 신설을 해서 예술 산업을 막 발전을 시키려고 이분이 이제 같이 구상을 하고 그것을 리치와 같이 해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음악당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부자들, 대대손손 가문들 부자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음악당 예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기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600만 달러가 필요한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많은 부자들이 싹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건지 기부 문화라는 게 아예 없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치가 네, 이거를 위로 올릴까요? 네, 네, 잠시만요. 잘 안 들리셨어요? 자, 이렇게. 네, 됐나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또 방송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 컨텐츠에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을 찾아서 제발 이 음악당은 우리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제발 기부해 주세요 라고 진짜 많이 찾아다녔대요, 리치 디보스가. 근데 다 거절을 하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그러면 당신이 기부를 한다면 이 음악당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줄게요 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어떤
일했던 그 은행장, 같이 일했던 그 지역사회 은행장이 리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너무 올드하고 사실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당신은 당신 힘으로 진짜 저 소위 말하는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돼 그런 뉴페이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기부를 해서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놓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리치가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대요. 아니 사실 나는 음악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컨벤션 쪽에 더 관심이 있었고 뭐 헬렌 기브스는 그때부터 음악 쪽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혹시 내가 이걸 새김으로써 너무나 나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게 되는 행위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의 어떤 중요성, 기부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첫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초로 리치 디보스 가문 최초로 100만 달러를 딱 기부를 해서 작은 돈이 아니죠. 기부를 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뭘 만들냐면 디보스 퍼포먼스 홀을 만드셨어요. 뭐해서 이게 그냥 구글에다가 디보스 퍼포먼스 홀을 치면 나와요. 사이트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래서 장소 위치에서 디보스 플레이스 여기 이제 위치도 나오고요. 그 구글에 보면은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 사업, 문화 예술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퍼포먼스 홀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음악당을 리치 디보스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타트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에 기부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전 진짜 너무 소름이었어요. 이런 건 솔직히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아미 창업자, 우리 회장님 정도로만 알지 뭐 이런 디보스 퍼포먼스 홀까지 만들어 놓고 가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고 정말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진짜 너무 소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영향력이 안 나왔던 곳곳이 없다라는 거. 진짜 이분의 손길이 모든 분야의 구석구석에 다 닿았다라는 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보스의 기부를 첫 스타트로 해서 그 흑인 시장이 리치 디보스 기부하는 걸 보더니 이거다. 이거를 문화로 만들어야겠네 해서 이거를 출두를 해서 많은 다른 부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래서 디보스 공원센터 건립 이후에 그랜드 래피즈에는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기부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많은 부호들을 찾아가서 제발 기부해 주세요 얘기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리치 디보스가 첫 스타트를 끊음으로써 직접 모범을 보여주고 스스로 풍요롭게 만듦으로써 이것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부호들이 리치부를 따라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 도시가 번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첫 스타트 누가 어떤 앞장서서 깃발을 꽂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행사를 열 수 있는 어떤 그랜드 볼륨과 회의실 그리고 어떤 고급 레스토랑까지 갖추는 호텔을 짓자는 의견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개를 만들면 이제 다른 것도 처음이 어렵지 그걸 여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세요. 이거를 음악센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네 하고 다양한 것들이 추진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사실 이 도시가 정말 둘을 관계가 없는 그냥 도시일 뿐인데 이 도시가 정말 내 집처럼 생각하고 이 도심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형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런 거 1981년도에 지금의 아메 그랜드 플라자 호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을 짓기 위해서 막 여러 유명한 호텔을 막 찾아갔는데 아무도 지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때 당시 추세는 공항 근처에 짓는 게 추세지 누가 이 도시에 짓겠냐 해서 아무도 짓지 않았는데 그냥 리치와 제가 서로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해보자 해서 그 당시 원래 있던 정말 5위 등급 펜트리한 호텔을 개조를 완전히 싹 보수를 해서 새로운 그랜드 래피즈 호텔 4성급 호텔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지금 엄청나게 럭셔리한 호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호텔로 인해서 컨벤션 센터에 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그런 외부 사람들이 잘 자고 잘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랜드 래피즈 최초의 주상 복합 아파트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쉴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처음에 짓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한 파트만 허물고 다시 좀 이제 짓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이베랜들이 우리는 무언가를 허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냥 싹 다 허물고 다 처음부터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이 너무나 멋진 그랜드 래피즈 복합 아파트가 또 형성이 됐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랜드 래피드 메디컬 라인이라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의료 시설을 갖춘 곳이 쫙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이 메디컬 라인이라는 것이 그랜드 래피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벤 앤델 인스티튜트에서 벤 앤델 의료 연구 재단. 그래서 벤 앤델이 이거는 영원한 자유기변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 챕터에 나와요.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난 너무나 많이 느끼고 너무나는 의료 어떤 재단들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편리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어떤 영역이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이 연구 재단에 모든 걸 다 쏘아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벤앤델 의료 연구 재단인데 이게 그랜드 래피드 한복판에 또 자리를 쫙 어떤 랜드마크처럼 자리를 하고 있는 연구재단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온갖 최첨단의 정말 그런 미래의 어떤 의학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까지 생각해서 이러한 다 기부를 하고 가시는 너무 멋진 기업인들이시라는 것이죠. 남겨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 그랜드 래피드하고 리치리버스를 치니까요, 하나의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도시를 바꿔냈는가, 이러한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랜드 래피드 지도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그랜드 플라자 호텔이 있고 디보스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 있고 퍼포먼스 홀, 아까 말한 음악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벤앤드 뮤지엄 센터, 박물관도 있고요. 벤앤드 국제무역기관도 있고요. 벤앤드 아레나, 초대형 아레나가 있어요. 종합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랜드 래피드 아트 뮤지엄, 그리고 헬렌 디보스 여성 아동 센터, 헬렌 디보스 이름을 딴 아동 전문 병원도 있고요. 벤앤드 연구소도 있고 심장센터, 심장센터도 오픈을 해서 최초로 그랜드 래피드 최초의 심장이식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심장이식 기술이 정말 많이 이렇게 집합이 된 그런 연구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심장이식을 받기 그랜드 래피드로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랜드 래피드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들었게요? 이 아미의 창업자인 리치와 제이가 그들의 일궈낸 부로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재환원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현장의 결과가, 이런 열매가 바로 그랜드 래피드라는 도시로 탄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 리치리버스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썼다라는 건 외부인이 쓴 거죠. 근데 너무나 어떤 객관적인 사진을 담아놨길래 제가 오늘 한번 쉐어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볼게요. 그래서 미국 오데오 연안 미시간주에 위치한 그랜드 래피드시의 그랜드 강변을 따라 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면 정말 큰 도시의 어떤 고층 빌딩들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래피드의 어떤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소도시에 푸근한 어떤 시골의 느낌도 있으면서 동시에 고층 빌딩들이 막 있는 어떤 대도시와 소도시의 정말 적절한 융합,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랜드 플라자 호텔도 있고 그 옆에 컨벤션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처럼 정말 깔끔하게 지어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24,000명 규모의 공연장인 디보스 홀에서도 이제 우리 리치리버스의 어떤 유산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곳곳을 걷다 보면요, 정말 디보스, 벤앤델이 눈에 많이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레나나 아동병원, 박물관 같은 어떤 문화센터까지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알티코가, 이제 아메이 회사죠. 공동 창업 중인 리치 디보스와 벤 앤델이 그들이 번 막대한 돈을 가지고 고향에 재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럴드 포드 38대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은 대도시를 떠났는데 이들은 떠나지 않고 성공한 뒤에도 고향을 돌봤기 때문에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그랜드 래피드는 지금의 모양이 아니었을 것이다. 굉장히 황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어떤 펜틀린트 호텔, 아까 알겠지만 그거를 개조를 해서 지금의 아메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만들면서 그것이 바로 도시 부흥의 첫 걸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부금을 모아서 정말 민간 부분 모금 목표액이 3,800만 달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서 또 다양한 컨벤션 센터를 열기도 하고 다양한 기부 문화를 펼쳐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명소들이 들어서니까 뭐가 되겠어요? 다양한 이제 셀럽들이 공연을 하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어때요? 뭐 요즘 막 엄청 유명한 가수들이 막 공연을 할 때 전 세계에서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리면요,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일자리가 960여 가지가 늘어났고 취업률이 6년에서 63%가 증가한 구조가 네.
아이고.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이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지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벤션 센터의 확장이 없었다라면 지역 경제가 어떤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기부로 인해서 이 어떤 도시가 신흥 어떤 상업지역으로 탈바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대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어떤 알티코 아미의 본사를 가보니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기업 이념이 딱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고 이 기사가 정말 감동을 하고 기자가 감동을 하고 썼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인으로서 사회 환원 및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온 신조를 삼아왔던 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바로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른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이념만 걸어놓고 그 이념과 전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많죠. 앞에서는 막 하면서 뒤에서는 막 이렇게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분의 기업인들은 정말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들의 삶에서나 지역 사회에서나 동일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실천하고 일관되게 전달했다라는 면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강력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챕터를 끝을 내시는데요. 당신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한 가지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 되었든 간에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누구에게나 남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부는 즐거움이고 기부하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또한 내가 앞장서서 기부함으로써 느끼는 베품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야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눔의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누구에게나 남에게 베풀 것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 지 이런 문화에 몸담은 지 벌써 6년 차가 됐어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문화에 몸담으면서 가장 많이 제 태도가 변한 게 뭐냐면 나누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내가 뭔가를 나누고자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베풀고자 하는 마인드를 딱 장착을 할 때 그때부터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이 사람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하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항상 뭐 빵이라도 구워서 전달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라도 나눠주고 내가 먹고 있는 것도 한번 먹어봐 애가 아프면 이것도 한번 먹어봐 뭔가를 계속 베푸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푸니까 삶이 반대로 풍요로워지고요. 우리가 베풀고 누군가에 준 거는요 절대로 그것이 그냥 in vain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 스타트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또 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한 캐나다라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밖에 모르고 저의 어떤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뻗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창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과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토양에서 제가 저의 20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20대를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나의 삶도 풍요롭게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의 어떤 비전을 같이 쉐어링하고 그들에게 또 함께 하자는 어떤 제안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의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의 강력함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 전에 뭔가 외운 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막 얘기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그 사람의 진짜 어떤 환경과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내가 베풀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어떤 초점을 맞춰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도 굉장히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리치의 책을 읽으면서 리치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기업과는 조금
더 흡수를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 EBS에서 나왔던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그런 3부작 중에 일부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어떤 내용이었고요. 이 두 분을 찾아서 미국의 억만장자다라고 이제 찾아가 이 두 분이 현재 아메이의 사장님이자 회장님이신 리치아 제이 2세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조각상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이 항상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어깨너머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했지 헬렌 디보스 칠드런스 하스피럴에서 이것도 리치의 이름을 딸 수 있었지만 또 사랑꾼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꾼이셨던 리치 디보스가 아니야, 이번에는 내 이름 말고 우리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가족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헬렌 디보스 아동 전문 병원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의 본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기부의 어떤 문화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지만 제가 속한 어떤 월드아이라는 단체 그리고 한국암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만만천천이라는 저희가 한참 동안 같이 하고 지금도 한국암 미래재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나눔의 재단, 그러니까 아예 어떤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암의 사업자가 그들이 얻는 보너스의 일부를 매달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선하고 굉장히 선한 어떤 문화를 만들었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가서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유니세프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의 활동이요. 지금까지도 어떤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도 많은 ABO들을 암의 사업자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부 문화가 있다는 거,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기업이, 이러한 민간인들도 정말 격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겨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만천천을 만드신 저희 또 탑 리더이시자 저희 또 개인적인 멘토신 또 김일두 리더님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나가셨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챕터 13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들이 바꿔놨고 어떻게 기부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도시에도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챕터 13을 마무리하고요.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영상 잠깐 보신 후에 2부에 또 어마어마한 내용, 제가 이거는 정말 스포인데요. 1부는 그냥 가볍게 터치를 했다면요. 2부가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부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어디 떠나지 마시고 복마루TV 함께 계속 해주시길 바랄게요. 조금 이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여러분. 입으로 다시 찾아온 복마루 TV입니다. 네. 1부 때 마이크가 조금 지지직거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아이도 FC 채널 방송 이제 촬영 현장에 몇 번 가봤거든요. 전문 스태프들이 완전 다 포진돼 있는 거예요. 막 전문 카메라에 막 전문 스태프들의 와 진짜 방송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거구나를 진짜 보고 배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안강호 PD가 이제 수고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1인으로 하고 저희가 이렇게 딸랑 카메라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그러운 시선으로 또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젠 잘 들리시나요? 안 찌직거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챕터 15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목이 뭐냐면 An American Citizen이에요. 미국 국민. 우리 이치리부스를요, 정말 다양한 단어로 묘사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한다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뭐냐면 애국자예요. 진짜. 찐 애국자셨어요. 완전 애국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 같은 애국자가 없다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애국심이 없냐며.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티즘이라고 하는 애국심이라는 게 1700년대만 해도 이 애국심이요.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진짜 촌스럽고 한물 간 거. 막 애국심을 외치고 막 이제 국기 나올 때 막 손 얹고 이런 거 하면요. 완전 진짜 촌스럽고 쟤 뭐야 이렇게 시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너무 놀랍죠? 지금 우리도 막 엄청 헬조선이니 뭐 엄청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다 똑같구나. 이때만 해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리치가 살았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치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니 당신은 왜 때문에 그렇게 열렬한 애국자며 열렬한 자유기업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나라, 이 미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제조했으며 어떠한 어떤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립이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걸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서 미국의 자유를 얻어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자기는 짐작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15세기에 어떤 콜럼버스가 대탐험을 하면서 이제 그쵸. 대탐험하면서 미국 대륙을 친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한 그 아메리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 이제 유럽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원주민들이랑 이제 잘 지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원주민들이 이제 유럽 어떤 전염병이 있으면서 나중에 다 죽게 되었지만 잘 지내면서 처음으로 정착을 잘해가지고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땡스기빙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식민지로서의 어떤 입지를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오고 여기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다른 온갖 나라들에서 한 명, 두 명씩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면서 나중에 13개의 식민지 주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식민지 주가 그때만 해도 나는 대영 제국,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의 식민지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영국과 이 식민지의 관계가 점점 뻐그덕뻐그덕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왜냐면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식민지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타격을 입은 것들이 또 다양한 유럽 나라에 막 전쟁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어떤 그 금정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들이 식민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납부를 하라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민심이 잃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도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영국에서 그래 좋다 세금을 내려줄게 하고 내렸는데 그 홍차만 빼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회사였던 그 동인도 회사는 아예 홍차 관세를 아예 없앴는데 다른 식민지한테는 다 매기고 있었던 거. 나중에 이게 딱 들통이 나니까 이 식민지가 완전 화딱지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 홍차 박스를 그냥 다 내다 버리면서 완전 그것이 어떤 혁명의 불씨가 돼서 13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그 주들. 왜냐면 영국이 딱히 이 식민지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바쁘고 너무 자기네 할 게 많으니까 그동안 자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구축을 하면서 독립적인 13개의 주가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 워싱턴 그 참전을 그 필두로 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영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해군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미국 이 식민지로 이루어진 13개 주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게릴라전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막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승패를 오고 가다가 이 영국에게 패배했던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이제 조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국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혼자서 이 여러 나라에 상대하는 어떤 그 국제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그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영국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영국이 백기를 들고 미국이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로서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타트를 할 때 어떤 헌법을 줬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그런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 그 평등과 자유에 대한 원칙하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미국의 역사가 어떤지는요. 젊은이들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리치가 살았던 이 당시 젊은이들도 전혀 몰라요. 모른다고 엄청 한탄을 하시는 거야. 아, 이걸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미국적 가치가 어떤 것이고 미국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목청 높아서 외친다. 우리 미국적 방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아메리카 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시스템인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것을 셀링 아메리카 등등의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외쳐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76년도 7월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건,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니체 회장님 얘기하시기를 너네들이 왜 모르냐, 니들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 이거예요. 그거일 것 같아요. 저 그때도 김인태 리더님이랑 스승이나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6.25 그 전쟁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솔직히 직접 겪어본 것과 그냥 교과서로 보고 책으로 봤던 거는 진짜 좀 실감하는 차이가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리치 회장님은 고등학교 내내 세계대전이었지. 실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참전까지 해서 실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어떤 애국심과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한 그 희생과 그 애씀과 그 헌신의 어떤 그 농도와 그런 어떤 열정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 2차 대전, 그러니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이 사건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당시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독재자들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역사로 지금 히틀러가 뭐 유대인 대학살을 했네, 뭐 독재 정권을 통해서 뭘 했네를 배우지만 실제 당시 살아있던 어떤 정권으로서 미국의 존립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의 최대 적이 바로 히틀러였대요. 그 독일 나치당으로 대표되는 히틀러. 이거를 물리치기 왜? 안 그러면은 모든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자기네들 독재 정권 하에 두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뺏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그 자유를 막기 위한 최전방에 서서 그 많은 것들을 싸워내고 전쟁을 치러냈던 거죠. 공산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킬 최고의 주자는 미국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이 미국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미국과 소련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들어서면서 막 엄청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죠. 얘기했지만 1959년 아메리카 스타트된 그 해에요. 쿠바가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권 그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쿠바에 소련이 그 미사일 기지를 확립을 하면서 언제 가깝잖아요. 쿠바랑 미국이 언제 미국이 이 미사일을 쏘아올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언제 핵무기가 이제 발사될지 몰라 하면서 무서우니까 어떤 그 당시에도 소위 있는 친소 세력들이 어떤 그런 좌파 세력들이 이제 미국 자유개혁 시스템 끝났어. 미국적 방식이 이제 끝이야.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런 막 떠들어대는 말들을 많은 시민들이 막 떨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니야! 미국적 방식이 최고야! 라는 아메리카 웨이를 내세운 이 아메리카가 설립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언제 해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이 막 확장되는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페이지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게 무섭고 그 독재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잖아요. 그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런 파괴성과 그런 어떤 참혹한 잔인함을 보면서 절대 우리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나의 애국심이 스타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나의 애국심이 발현된 바로 그 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믿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삶,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공산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이스가 없어요. 아시죠? 근데 졸업하자마자 그냥 농사하는 것밖에 없어. 농사 짓고 다 그냥 일꾼이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제 하고 공동으로 나눠갖고 어떤 개개인의 창의성이 말살되는 거죠. 우리 얼마나 뛰어난 그런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인재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주의 어떤 국가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이 인정이 되고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어떤 자유가 보장이 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탤런트가 개발이 된 거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었다. 같은 우리 선수들과 이런 인재들이 북한에서 살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셀링 아메리카로 미국의 동포에게 이 미국적 방식과 미국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라는 것이죠. 이 셀링 아메리카 연설을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아메리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공산 어떤 정권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싸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쵸,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위험이 진짜 진짜 이블이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이블은 악이에요.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국적 방식과 미국의 가치를 가장 잘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우리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어떤 연설가로서 리치 데브스 얘기할 때 제럴드 포드를 1대1로 독단으로 그 앞에서 그 연설을 막 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대통령과 또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나는 열렬히 지지하고 너무나 존경했다. 근데 놀랍게도 제이맨앤의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제이맨앤의 책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이분이 누군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또 보고 어마어마한 분이셨는데, 그 분이 리치아 제이와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정말 목청 높여서 지지를 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지지를 했냐면, 어떤 그 신문 같은 데에다가도 대대적으로 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신문에다가도 우리 아메의 어떤 창업자인 우리는 이 어떤 이 공화당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걸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뭐냐면 우리 아메의 사업가들과 소비자들이 알아줬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면 당신네들의 사업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해서,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기업 시스템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싫고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이었대요. 그 어떤 기업인도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최초로 나는 공개적으로 이 당을 지지합니다 하면서 레이건을 막 지지를 했던 그런 사례.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회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는 원내 공화당 후보 지지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마디로 공화당 후보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기부금, 어떤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하는 그런 후보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돈 모으려고? 그게 아니라 미국적 가치와 이 자유개혁가 정신을 옹호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민심들에게 많이 확산시키고 싶었다는,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 자유개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 막 기부금도 장려하고 공화당을 막 도와줬던. 그러니까 역대 가문 중에 미국 공화당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가문이 없대요. 리치 가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왜 그 리치 며느리 있잖아요. 베스트 디보스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또 반대 세력, 항상 정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하죠. 막 이제 또 엄청 막 까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뭐 리치부터 막 엄청 까더래. 니들이 돈으로 뭐 발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많은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확실한 정치적인 색깔과 내 포지션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또 33대 주지사였다가 이제 40대 대통령이 됐던 이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없네요.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실제 나서지 않았지만 선거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알렸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레이건이 추천을 해서 이 리치 디버스가 국가위원회 재무 담당 의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파이낸스 체어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체어맨, 이사가 된 거죠. 이사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뭐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기부금을 이제 모아야 돼.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부금을 모으는 장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자라는 거예요. 왜? 아니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부 행사를 하는데 그 기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금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해되세요? 기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아놨던 기부금을 다시 써야 되는 이 상황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내자라는 걸 제안을 했지만 잘 안 됐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별하는 것도 없이 의원장으로서 의원회로서의 어떤 돈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 다 자르자라는 거예요. 야, 니들 하는 거 없잖아. 잘라. 그래야 이 기부금이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운영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쵸 욕도 먹고 그 사람들이 잘 돈 받고 있다가 리치가 딱 위원장 되면서 잘리니까 막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자유개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리치와 이게 그때 말한 딕 디보스와 이게 아들 릭 디보스예요. 이 세 분이 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3대 부자지간이라는 거죠. 이 릭 디보스의 와이프가 지금 그쵸? 이 릭 디보스, 딕 디보스도 이제 정치를 하셨고 와이프도 지금 골프 장관이 되었고 릭 디보스도 엄청 유명한 아트프라이즈 행사의 기획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 정말 멋진 분들이시죠. 보시면은 이 레이건 행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때 이제 특별위원회 모금 그 위원장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방에 딱 그 리치 디보스나 이 레이건 부부 내외나 그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부부 내외 딱 이렇게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내외랑 딱 리치 민간인으로서 리치 한 명이 같은 그 사적인 자리에 있는데 방송을 하고 오는 자리에서 이 레이건이 엄청 막 욕을 했대요. 이놈들이 언론들이 또 나를 막 매도했어. 나를 막 이제 조작을 해서 막 이제 매도했어.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런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카메라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과연 민간인 중에 누가 볼 수 있을까?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알았던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그냥 다른 미국 시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미국의 자유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미국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시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들과 직접 독대를 하고 굉장한 많은 사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대통령들도요, 리치와 제이베넨들의 의견을 굉장히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고 기독교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은 그 마태복음 5장 14절 이거는 리치 디보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The Shining City on a Hill에서 언덕 위의 도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구를 정말 많이 외치고 다녔던 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건국이 된 이 나라가 지금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반석 위에 세워진 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 여기서 빛나는 도시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그 빛나는 도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이 딱 대통령직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나의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대통령이신 그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치 의식, 소명, 목표가 완전히 명확해 버리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 그 당시 소련 그 공산 세력을요. 싹 무너뜨렸어요. 근데 총 한 번 안 쏘고. 기억나세요? 오. 총 한 번 안 쏘고 소련을 완전 무너뜨리고 냉전 시대를 종결시킨 그 역사적인 대통령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다가 통일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공산 정권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도 나옵니다. 그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쵸? 자유를 찾아서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난 할 게 없어. 하지만 여보 우리 자유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진짜 아메리스타트에서 막 성공을 거두고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이요.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여러 사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 더 감동이 뭉클할 수밖에 없어요. 멋지죠? 그래서 이 장면 한번 보실게요.
General Secretary Gorbachev, if you seek peace, if you seek prosperity for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f you seek liberalization, come here to this gat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Tear down this wall. He says it with such force. The speech was live, tear down this wall. We saw that before our very eyes. Those four monosyllables,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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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They sound like hammer blows in a way. Tear down this wall. And the impact of seeing that was the turning point, the great historical turning point.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역사적인 이 연설을 통해서 악의 제국이라고 명명했던 그 소련이 무너뜨리고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들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복지란 많은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복지 대상에서 탈피시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 악을 선정을 하고 이 악은 내가 쌓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우리가 타협해야지 라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평화는 감히 적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때 유지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 절대 악의 세력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타협을 하고 막 도와줘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줄 때 진짜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 많은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정치범 수용소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게 인권이 아예 없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이거를 싸워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타협하고 뭘 갖다 이걸로는 해결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 레이건이 어떻게 소련을 무너뜨렸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진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 했다가 폭탄 날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레이건을 보고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유머를 잃지 않고 그래서 레이건오믹스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공산주의는 악의 제국이다 명명하고 싸우자 해서 싸워서 냉정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치 디버스 헬렌 디버스가 2001년도에는 헌법박물관이라는 걸 건립하는데 거액을 또 기부를 해요. 이분의 기부는 언제 끝이 나나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애국심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헌법박물관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됐고 어떤 헌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 건국의 역사에 어떤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정치인도 일반 시민도 조국의 헌법 역사, 헌장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남의 사업자들한테 이런 미국의 건국 이념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정말 기도를 세워준 그 대통령이 생가에서 리더십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생가에 가서 보고 그 조지 대통령의 어떤 스피릿을 내가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이 미국의 건국이 이랬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를 한층 더 알 수 있게끔 이런 데서 개최를 하는 그런 일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자유를 좀먹는 어떤 해악도 방관해서는 안 되며 넋 놓고 있다가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한국인데 한국?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4대 가치입니다.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헌법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뭐냐? 1번, 인간의 존엄성과 그로부터 파생된 도덕적인 인권이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합리적인 복지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복지가 아니라. 세 번째, 우리는 책임윤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네 번째, 우리는 가치동맹, 미국과 가치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맹을 깨는 게 아니라 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살짝의 어떤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하라고 하네요. 살짝 이제 어떤 그런 공산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 민주주의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브리프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 사회주의라는 거 이 두 명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프리드리 엥겔스와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뭘 만들었냐면 공산당 선언을 만들었어요. 사실 탁월한 분들이었어요. 자본론이라는 책도 써서 자본주의에 대한 해석을 완전 새로운 관점에서 타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다. 모든 게 계급으로부터 출발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분들도 가족에 대한 생각을 그냥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그냥 지탱점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이세를 계속 생산이 해야지 그 사회제 체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 나중에 뭐 이렇게 성혁명의 어떤 중요한 테마가 됐는데 이게 우리 암에서에게는 가족의 가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거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진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청교도 정신, 개혁주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봐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 AD, BC 쓰잖아요. 하지만 이 마르크스 엥겔스는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질로 통해 발전해왔다라고 본 거예요. 역사가 움직여온 것은 핵심 토대는 물질이고 자본이다. 그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생산수단의 수요 문제를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쟁은 계급전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 달라.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 평등, 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아까 말한 미국의 독립혁명이 바로 시민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혁명에 대해서 근대의 정치사의 스타트 가 됐던 그런 혁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토대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인권선언 보실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이거를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주아의 토대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보자라고 혁명을 스타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착취구조인데 니네 다 지금 속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니네 그거를 유지시키지 하는 그런 정신적인 멘탈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니네 다 속고 있었어. 그냥 부르주아의 어떤 기득권층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허울에 불과해 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그런 식으로 전면으로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노동의 상품으로 살아남는데 결국은 우리가 상품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인간의 노동이 소외가 되면서 이게 물질을 숭배하게 된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막시즘의 구조인데 제가 10시간 안 했어요. 10시간 안 했는데 안과원이들 계속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얼른 그럼 해볼게요. 그래서 정통 막시즘의 구조.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기가 차칭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급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본주의는 알아서 소멸이 되고 종교는 뭐냐? 아편에 불과하다. 세뇌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고해나 예술이나 그런 정식과 관련된 상부 구조는 사기극일 뿐이고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밑에 하부 구조인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완전 그 상하부 구조라는 이론도 냈습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어쨌거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자 심장이 되었던 종교개혁의 스피릿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피릿을 보면요. 결국 신앙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거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쵸.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제대로 못 푸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자유민주 체제가 어쨌거나 종교개혁의 스피릿 신앙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완전히 달랐고, 신앙인의 삶이 예배 그 자체가 될 때 아름다운 도덕적인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자본주의를 실제로 읽어내신 분이 바로 리치 디보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인 자본가로서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유지를 해올 수 있었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 핵심 답이 어디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핵심적인 답은요, 그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항상 얘기했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떠받들어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일 뿐이야 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유지가 됐을 때 그에게 왔던 수많은 부들이 그가 정말 청지기로서 기능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환원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진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그 막스 웨버를 비롯한 애덤 스미스가 상상했던 도덕적 자본주의, 정말 제대로 굴러가는 윤리적 자본주의, 그리고 리치 데보스의 말에 의하면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신앙의 기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자본주의의 정신 토대는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앙적인 스피릿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스피릿을 잃고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해. 막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요, 자본주의가 그 어떤 엥겔스랑 마르크스가 얘기한 물신 숭배 자본주의가 되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잘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지킬 수 있냐, 타락하느냐, 부패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가치를 지켜냈던 로널드 레이건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All the people out there who were praying for the president. And I had to say, yes, I am. I felt it. I believe in intercessionary prayer. But I couldn't help but say to that questioner after, sometimes when he was praying, he got a busy signal. It was just me in there ahead of him. I think I understand how Abraham Lincoln felt when he said, I have been driven many times to my knees by the overwhelming conviction that I had nowhere else to go. Now, I realize it's fashionable in some circles to believe that no one in government should encourage others to read the Bible. That we're told that we'll violate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established by the Founding Fathers in the First Amendment. The First Amendment was not written to protect people and their laws from religious values. It was written to protect those values from government tyranny. I've said that we must be cautious in claiming God is on our side. I think the real question we must answer is, are we on His side? No matter where we live, we have a promise that can make all the difference. A promise from Jesus to soothe our sorrows, heal our hearts, and drive away our fears. He promised there will never be a dark night that does not end. Our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but joy cometh in the morning. He promised if our hearts are true, His love will be as sure as sunlight. And by dying for us, Jesus showed how far our love should be ready to go. All the way.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We all perish. Americans yearn to explore life's deepest, and to say their entertainment, or their idea of entertainment, is sex and violence and crime, is an insult to their goodness. 네, 이렇게 정말 리치와 제이가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고 함께 재무위원장으로서 함께 정권 시절에 같이 함께했던 이 로널드 레이건, 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를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스피릿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리치 디보스 가문은 대대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했을까요? 따단! 너무 쉽죠? 리치 디보스뿐만 아니라 지금 베시 디보스도 정말 지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몸담고 있는 정당. 대대손손 가문이 어디를 지지했냐면 바로 따단! 공화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공화당을 지지를 했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랜드 대통령이, 제이 베랜드의 가장 존경했던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IDFC 채널 4월에 에이프론 무빙업 때 철저하게 틀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와 이분의 이름을 믹싱해서 제가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40대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내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기부단체 기부활동을 조금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단체를 통해서 파르5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배지를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항상 어딜 가든 착용을 해서 누구와도 물어보면은 난 이런 걸 후원하고 있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만만이 너무 귀여운 우리 만만이도 그런 어떤 우리 아메 월드와이드 기부의 상징이 되는 얼굴이죠. 이 만만이와 함께 어디를 가든 저희 어떤 기부 문화와 이런 영향력을 더욱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소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이제 그런 방송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유익한 어떤 가치와 리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 기업관, 기부관, 세계관, 경제관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더 자리를 잡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시간은 제가 조금 더 잘 준비를 하고, 오늘 제가 빼먹었던 뒤 후반부 내용 있잖아요. 대박이거든요. 그걸 제가 정말 잘 다시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서 하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리치데우스 책이 마무리되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거리 같이 하실 준비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말의 북카페의 복마루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